안녕하세요. 모니터넷 김호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어드밴스 스레트 프로텍션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인데요. 구주제로는 SSL 속에 숨겨진 보안 위협, 그리고 진화하는 악성 파일에 대한 효율적인 탐지 방안입니다. 제가 제품 기획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고객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을 만나 뵈면 이 머레어라는 게 사실 정말 가까운 데에 위치해 있고 너무나 쉽게 공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우리가 그 공격을 설마 받을까 이렇게들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어떤 특정한 악성 코드나 머레어에 대한 뎁스 있는 분석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너무나 쉽게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어디로 유입되고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 이런 좀 베이직한 쉬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좀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내용이면 복습 차원에서 또는 모르고 계셨다면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흘러갈수록 공격의 기술은 높아져만 가는데 기술적 수준은 낮아져만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오늘날 보면 악성 코드의 난도크라든지 내실이나 파워쉘 등을 통해서 원격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직접 실행하는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로컬 디스크에 파일이 생성되지 않고 메모리에서만 실행되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악성 파일들이 변화하고 있고 저희를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굉장히 어떤 유능한 해커들만 이런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실상 조그만 IT 지식만 있으면 요즘에는 누구나 다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UCC나 블로그 같은 데를 통해서도 공격을 배울 수 있고 또는 샘플을 보고 배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웹에서 어느 정도의 서핑을 통해서 직접 익스플로이트 툴킷을 구매하거나 또는 샘플 버전을 무료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조그만 IT 기반 지식만 있으면 정말 여러 군데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고요. 환경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제 과거에는 특정 서버만 공격하는 DPS 공격이라든지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는 형태의 공격이었다면 지금은 당연히 금전적인 이유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먹거리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저희들이 다들 하나씩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바일 악성 코드, 태블릿 PC를 공격하는 모바일 악성 코드도 그렇고 IoT나 일반 PC까지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먹거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공격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드밴스 스레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꼽아봤습니다.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더 구분짓자면 이것보다 더 여러 개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어떤 위협들을 꼽아봤고요. 패드리스 형태로 존재하는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홈 기기 이런 기기들은 사실 보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설계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가볍고 간단한 기능만 하게끔 동작해놨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이런 IoT 기기를 공격해서 디도스 공격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탈취에서부터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공격까지 성행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특정 웹사이트만 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특정 웹사이트만을 공격하지 않고 광고 배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광고 배너가 기재되는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공격자들이 배포한 악성 코드가 여러 방문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규모 기법이 지금 성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살펴보면 정확하게 악성 코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CNC 서버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지능형 악성 코드의 공격을 받을까
라고 이제 크게 기재를 했는데, 이젠 이런 질문을 하거나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세계 3위의 악성코드 유포지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굉장히 발달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를 굉장히 게을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윈도우 업데이트나 뭐 MS 오피스 업데이트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악성 코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언제 공격이 발생할까, 그리고 이제 어디를 공격할까라고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발표 자료에서는 잠깐 스킵을 했는데, 책자에 보시면 공격 시나리오를 삽입해뒀어요. 그거 보시면 한번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웹사이트를 공격자가 공격해서 악성 코드를 한 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문자들은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대로 공격에 노출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자바 애플릿이라든지 어도브 플래시 플레이어 같은 우리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존재해야지만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가 실행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데이트를 굉장히 게을러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를 왜 공격하는가 살펴보면 결국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사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해요. 뭐 이를테면 수강신청기간에 대학교 홈페이지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입시기간에 유명한 학원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페이지를 공격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페이지를 공격해줘야 쉽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웹페이지들을 공격하는 거고요. 웹 호스팅 서버도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웹 호스팅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리적인 머신에서, 서버에서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하나의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취약점이 있다면, 그게 뭐 SQL 인젝션이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든 전통적인 웹 공격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서 한 군데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나머지 웹사이트들은 그냥 이미 내가 공격 거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너무나 수월하게 다 감염시킬 수 있고, 그 웹사이트를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웹 호스팅 서버도 굉장히 많은 목표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도 너무나 화두가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될 거라서 제가 이제 따로 삽입을 해봤는데, 결국 이 랜섬웨어라는 것도 머레어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문서들 다 암호화시켜놓고 돈 내나 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IT 보안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실 테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내부 직원, 내부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랜섬웨어가 뭐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제가 기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이 정부 주요 기관이나 어떤 사이트에 랜섬웨어가 발생하면 9시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아, 그냥 또 발생했나 보다, 이런 식인 거지, 결코 랜섬웨어가 지금 줄어들거나 앞으로도 줄어들 기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적의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에는 대기업들을 위주로 또는 뭐 정부 주요 기관, 사회 기반 시설을 타겟팅으로 했죠. 그런데 거기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보안 인력이나 보안 솔루션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중소기업 쪽으로, 그리고 개인으로 표적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랜섬웨어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랜섬웨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내가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랜섬웨어를 다 만들어 놓은 공격자에게 의뢰해서 랜섬웨어 공격 성공하면 15%에서 25% 정도의 커미션만 주면 언제나 지식이 없어도 이 랜섬웨어를 공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념도 있고, 결국 이 랜섬웨어라는 게
사이버 범죄 시장에서 확고한 수익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악랄해지면 악랄해지고 또 교묘해지면서 저희를 괴롭히지 절대 랜섬웨어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에 사실 감염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딱 3초고요. 3초는 사실 우리가 커피 한잔 하고 모니터를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이미 내 PC는 문서들은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랜섬웨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한 보안 대책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적절한 현명한 대응 방안은 항상 백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백업했다가 만약이라도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다시 복원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그보다 사실 제일 좋은 대응 방안은 악성 URL에 접근하지 말고 또는 뭐 의심되는 파일이 있거나 또는 모르겠는 파일이 있으면 실행하지 않는 또는 사전에 탐지하는 그 대응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악성 코드가 어디로부터 유입되는가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웹, 이메일, 파일 이렇게 꼽아봤는데 웹은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웹사이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했죠. 매일 늘상 가던 사이트예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이트에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웹과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요청과 응답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런데 요청을 데이터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브라우저에 따따따 모니터링.com 하고 엔터를 쳤을 때 거기에 되돌아오는 응답 페이지에는 악의적이지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리다이렉트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에 가서 이미지를 받아와라 또는 스타일 시트를 받아와라 어디로 리다이렉트 되라 이런 자바스크립트나 리다이렉트 구문은 원래 HTML에서 정상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공격자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악성 사이트로 또 와 라는 구문을 하나 심어 놓는 것 뿐입니다.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심어 놓는 거고요. 브라우저는 그냥 그거 해석해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트를 브라우저에서는 백단에서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는 거고 갔더니 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취약점이 있네? 그럼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대로 파일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외에 파일을 직접 우리가 블로그 같은 데서 어떤 데이터를 필요해서 첨부 파일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받아보다가 아차 하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멀버타이징이라고 하는 광고 배너를 이용한 공격도 이제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광고 기획사가 생각보다 영세하죠. 그런 광고 서버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보안에 대한 개념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 서버를 공격자가 공격해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한 줄 심어 놓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사이트로 와서 내 거 받아가. 그렇게 되면 사실 공격자는 여러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고생할 필요 없이 광고 서버 하나만 공격했고 그 광고 배너는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퍼져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광고 배너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존재하는 광고 배너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워낙 과거부터 계속 공격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죠. 전 세계 8만 건의 공격을 분석해봤더니 그 중에 3분의 2가 이메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통계 데이터도 있고요. 버라이즌 데이터 유출 보고서에 재미난 테스트 결과가 있어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그런 테스트 결과가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15만 건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담아서 발송을 했고요. 그런데 그 메일을 모르는 사람한테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15만 건 중에 23%가 그 메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11%는 첨부 파일까지도 실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최초 감염자가 물론 이
이게 악성 파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은 아니겠지만 악성 파일이었다면 감염자가 나온 거는 82초밖에 소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23%가 모두 다 열어보기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은 단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안을 하고 보안 담당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내부 직원한테 외부에서 오는 이상한 메일 열어보지 말라,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항상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메일에다가 악성 링크를 심어서 보내거나 첨부 파일을 심어서 교묘하게 직장 상사나 또는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웹이나 이메일에 대한 악성 공격이 계속 성행되고 있고요.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로 직접 들어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웹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면 공격자가 공격당한 사람이 내부에 확산시키기 위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공격 거점을 마련해 놓고 공유 폴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조직 내에 내 좀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빼내거나 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웹 서비스나 FTP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반출하죠. 그래서 웹이나 이메일, 파일을 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제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그냥 막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실제 파일 다운로드를 다운받은 거는 3%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에서 현 시대에서 웹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PC 포맷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익스플로러를 켰을 때 뜨는 게 플래시 깔라는 거예요. 어도브 플래시 깔라는 거죠. 그래서 어도브 플래시 플레이어나 자바 애플리 같은 거는 웹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는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에 의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를 그대로 지금 기재해봤는데, 공격자가 타겟 웹서버, 그러니까 경유지나 유포지 웹서버를 전통적인 웹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시킵니다. SQL 인젝션도 될 수 있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도 될 수 있고, 웹쉘 파일 업로드가 될 수도 있어요. 공격을 시켜놓고 내부 직원은 웹서핑을 막 하고 또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다가 보니 그 웹서버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또는 광고 서버를 통해서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부에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면서 내부에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되면서 내부 인가된 사용자까지도 확산이 되면 거기에서 특정 보안 시스템들이나 내부 주요 시스템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반출합니다. 네, 부주제 중에서 SSL 트래픽 속에 숨겨진 보안 위협과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볼까 하는데요. 이 SSL이라는 게 사실 원래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죠. 종단과 종단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세션을 누군가가 다 훔쳐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암호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히파, 그 다음에 PCI DSS 등과 같은 법규, 보안 규제 때문에 SSL 트래픽을 많이도 도입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SSL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SSL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들 이제 도입하십니다. 작은 페이지에 그림으로 있는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SSL 트래픽을 메인 페이지에 도입하는 고객사 사이트 수량을 표기한 거고요. 계속 그렇게 SSL 트래픽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25%에서 많게는 35%까지 SSL 트래픽이 차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20%씩 사용률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SSL 트래픽에 숨겨진 공격 위협이 APT 공격의 약 80%가 지금은 평문이 아니라 SSL 트래픽에 숨겨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트너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사이버 공격의 50%는 암호화 트래픽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 기존의 보안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SSL 트래픽 열어서 볼 수 있다고 했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20%밖에 SSL 트래픽을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보안 장비들에서도 SSL 트래픽 열 수 있습니다. 인증서나 개인키 넣으면 열 수 있는데 일반 트래픽보다 SSL 트래픽 처리하는데 평균 10배 이상의 리소스가 소모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CPU 30%, 40% 쳐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장비가 버겁죠. 그렇기 때문에 SSL 트래픽에 대한 처리 성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들 중요한 서비스만 SSL 트래픽 보호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술적 요소로는 TLS 1.2,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과거에는 TLS 1.2를 지원하지 않는 보안 장비도 많았어요. 그리고 강도가 높은 사이퍼즈 슈트를 이제는 웹 서비스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56에서 많게는 384짜리도 사이퍼즈 슈트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CC 인증서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기존의 대부분의 웹 서비스나 SSL 서비스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RSA입니다. RSA 인증서를 사용하고들 계시는데 무거워요. 키가 길고 2048 정도 되면 서버에서도 부하가 많이 걸리고 보안 장비도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게 ECC 인증서인데 키도 짧죠. 키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복구하는데 암호화하는데 소요되는 리소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런 ECC 인증서를 지원하지 못하는 보안 장비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SSL, 비저블리티 어플라이언스 같은 SSL만 전문적으로 복구해주는 이제 솔루션들이 나타났고요. 이 SSL 트래픽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부 공격자가 내부의 서버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며 들어오는 위협, 전통적인 위협, IPS나 와프 같은 솔루션이 이런 분야에 해당될 수 있고요. 반대로 내부 직원, 내가 보호해야 되는 내부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 DLP처럼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고, 또는 유해 사이트 차단 솔루션처럼 악성 사이트나 비업무 사이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도 있죠. 그런데 이게 SSL로 감싸져서 나가다 보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SSL 속에 숨겨진 보안 위협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악성 파일 또는 멀웨어에 대한 보안 위협,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들어오는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으면 될까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안 솔루션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보안 방식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 방식의 시그니처에 의존하는 방식은 제로데이 공격까지의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그러니까 허용된 사이트, 그리고 허용한 서비스를 통한 파일 기반으로 들어오는 악성 파일을 기존의 보안 솔루션에서는 방어하기가 어렵죠. 물론 가장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백신 같은 경우는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 기반이고 해시 기반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1바이트만 변경돼도 이 신종이나 변종이 되는, 그리고 백신에서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으로는 더 이상 방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도 어떤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대응이 미흡하다 보니까 스레드 인텔리전스, 보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개념을 다들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해요. 그런데 여기 나아가서 내가 패턴으로 만든 거를 특정 고객사에서 막는다, A 고객사에서 막는다, B 고객사에서 막는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고객사에서 발생되는 탐지 로그나 위협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서 정갈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 정보를 즉시 내 보안 솔루션이든 또는 자사 보안 솔루션이나 또는 서드파티 솔루션과 연동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더 적절하게 예를 들면 매번 공격을 발생시키는 IP 정보, 이미 알려진 악성 URL 정보 또는 신규 또는 기존 이런 멀웨어에 대한 해시값 이런 다양한 정보를 상호간에 교환을 하는 거죠. 저희 자사 제품 간에도 교환될 수 있고 CTA처럼 글로벌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국내의 시타스와 같이 T사를 기반으로 해서 각 여러 보안 벤더사들끼리 이런 위협 정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서 발생한 최초의 공격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전파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게 스레드 인텔리전스죠. 그럼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2015년도부터 가트너에서는 구분을 해줬어요. 이 ATD 영역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줬는데 어드밴스 스레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그러면 악성 파일을 전문적으로 잡고 트래픽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따로 새로운 보안 솔루션의 영역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좀 멋있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요약해보면 유입되는 모든 파일을 검사해야 된다. 검사하는 솔루션. 그리고 통신되는 모든 트래픽을 분석하는 솔루션.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또는 함께 어드밴스 스레드, 이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는 정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들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로 방어를 합니다. 평판 분석,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평판 분석 그런 거죠. 이 어떤 특정한 사이트나 URL 정보나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 그게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라는 거를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집단지성을 이용한 평가 정보인 거죠. 그리고 정적 분석,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악성 파일을 보고 분석해서 이렇게 생긴 패턴이 있다면 악성 파일이다 라고 해서 막는 전통적인 기법이 있고요. 동적 분석을 최근 들어서 이제 다들 앞다투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저 비헤이버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위를 갑작스럽게 한다거나 트래픽의 변화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이런 형태로 분석하는 기술도 있고요. 실제 가상머신에서 파일을 직접 실행해봅니다. 예전에 왕이 식사하시기 전에 김이상궁이 먼저 밥 먹어보듯이 파일이 들어오면 이게 악성인지 정상인지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보내서 실제로 파일을 실행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나쁘다, 착하다를 판별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이 사실 제대로 활용되고 하려면 오탐과 정탐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면 확장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확장자는 사실 100가지, 200가지도 될 것 같은데 이 확장자별로 악성 파일이 자주 출몰되는 악성 파일의 확장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이 방어 기법을 적용하고요. 또는 자주 발생되지 않는 또는 분석할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정적인 분석만 한다거나 평판 분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나 확장자별로 차등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악성 파일이 멀웨어라는 게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생겼다가 지워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쩌면 다행스럽게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격에 사용되는 악성 파일은 90%가 이미 알려진 파일이에요. 그리고 10%가 신종이나 변종인데 이 90%는
꼭 자사만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미 잘 발달되어 있는, 잘 만들어진 기술이 있거나 모듈이 있다면 거기와 연동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10% 여기에 대해서는 자사의 기술로 융합해서 악성 파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바이러스 토탈과 API 연동을 한다거나 자사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악성 URL이나 파일인지 비교를 한다거나 정적으로 야라의 맞춰본다거나 직접 안티바이러스 엔진에 이 파일을 실행시켜 보죠. 그러면 90%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알려지지 않은 친종이나 변종에 대해서는 건철박스에서 샌드박스를 한다거나 유사도 프로파일링을 해서 잡아낸다거나 하는, 그리고 머신러닝은 그 기반이 있을 거고요. 이런 효율적인 여러 가지의 멀티데이터를 통해서 파일을 분석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악성 맞아? 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계속 이런 악성 코드에 감염되려면 웹사이트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말 그대로 알려진 악성 사이트는 가지 마. 사전에 막으면 돼요. 그리고 CNC 서버에 가지 마.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CNC 서버의 통신을 하지 마, 오지 마 라고 막으면 되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효율적으로 굳이 파일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응답 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악성 코드가 한 줄씩 삽입되어 있다고 했는데, 요청하고 되돌아오는 응답에 악성 코드가 존재하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특정한 뭐뭐.js, 자바스크립트 파일 자체를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링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90%가 알려진 공격을 재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익스플로이트 툴킷을 쓰면 고유한 형태의 패턴으로 낭독화되거나 리다이렉트 구문이 삽입됩니다. 보안장비들을 오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패턴을 보고 사전에 막는다면 효율적인 예방이 될 수 있고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악성 URL 탐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악성 URL 탐지 기술, 이제 AI 클라우드 센터 내에 있는 멀리시어스 URL 디텍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인데요. 실제로 웹사이트, 전 세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방문하면서 이 웹사이트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보기 때문에 어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모든 공격을 해석하고 공격을 직접 당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URL에 참 악성이다, 아니다 라는 정보를 수집하고요. 이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네이티브 된 솔루션들과 즉시 연동하는 그런 형태의 모듈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또는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얘기는 있었죠. 정보보안과 머신러닝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시도는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빅데이터라는 개념도 모호했고, 빅데이터라는 거를 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적었고,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을 시그니처 방식, 전통적인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에 의존한 시그니처 방식으로도 다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제를 R&D에 투자해서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현 시대까지 흘러오다가 머신러닝이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했죠. 머신러닝이 사실 가장 보안에 잘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은 자가성장이에요. 자가성장. 머신러닝 자체가 원래 자가성장이라는 녀석인데, 이런 거죠.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시스템에 삽입해두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해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 데이터가 들어오면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알아냅니다.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 자가성장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파일을 실행하고 그 파일을 실행했더니 기존에 확인된 악성 파일과 행동이 얼마나 벗어난다 또는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파일 자체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얘는 악성 파일들과 비슷해, 아니야 라는 거를 판별하는 데에도 머신러닝이 도입될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개씩 늘어나는 악성 파일을 단위로 분석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이 정보보안 분야에 반드시 접목되어야 되고요. 연장선인 얘기입니다. 유사도 프로파일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미 악성 파일들을 분석해놓은 그룹들을 그룹별로 계속 분리해놓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파일이 들어오면 집어넣어 봅니다. 기존에 파악된 악성 파일 그룹들과 90% 닮았어, 92% 닮았어, 닮지 않았어, 또는 10% 닮았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신종이나 변종, 1바이트만 바뀌어도 기존 패턴에서는 탐지하지 못했던 정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악성 파일을 잘 잡으려면 결국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트래픽에서 파일을 정확히 추출하고 정확히 전송해야죠. 그러니까 분석을 잘한다 못한다는 사실 분석할 파일을 제대로 수집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SSL 트래픽에 대한 복구화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SSL 트래픽도 들어오면 파일을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외부에서 내부로 메일이 들어올 때는 유입되는 거죠. SMTP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내부 사용자가 외부로부터 메일을 받을 때에는 SMTP가 아니라 팝3나 IMAP을 사용해요. 프로토콜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SMTP 외에 팝3나 IMAP을 똑같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실되는 트래픽이 없도록 완벽한 추출과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트랜스페어런트 프록시죠.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 구성의 변화를 전혀 주지 않고 프록시 형태로 존재하면서 관문에 딱 지키고 있으면서 오고 가는 파일들을 정확히 추출해서 전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신제품 잠깐 깨알같이 홍보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ATP 시스템이 어드밴스 스랩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와프나 AI DFW 같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AI ATP라고 하는 ATP 전용 대응 솔루션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웹이나 이메일 한 머신에서 웹이나 이메일 파일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고요. 유입되는 트래픽, 그러니까 페이로드까지도 다 잡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외부로 반출되는 데이터에 회사의 기밀 정보나 주요 정보나 그런 키워드가 있더라도 네트워크 DLP 역할도 제공할 수 있고요. 50여 가지 확장자에 대한 파일을 동적이나 정적이나 프로판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SSL 비저빌리티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AI SV 제품, 최근에 굉장한 대세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보안 벤더사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연동을 하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SSL만 전문적으로 까주는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안복호화를 수행하는 전용 솔루션이고요. 뭐 양방향 SSL 트래픽,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에 대한 트래픽이 동시 처리 가능하고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자동 인증서 배포도 제공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구성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바이패 스텝처럼 실제 연동된 보안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소프트웨어적인 트래픽을 바이패스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저희 부스에 있을 테니까 찾아오셔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